평양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1위 최룡해가 갑자기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남조선 간첩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보위성이 혈안이 되어 외국인 자문요원들을 수사했지만 이미 핵심 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된 이후였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북한 고위층 탈북 정보가 무엇이기에 김정은 체제가 이토록 벌벌 떨며 감추려 하는 걸까요? 한국계 입양인 출신으로 북한 엘리트 생활을 누리던 그가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양 북한 소식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탈북 스릴러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 평양 외교지원센터에서 7년간 근무하며 경제정책 자문요원으로 분류된 핵심 간부였습니다. 한국계 입양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북한 권력층의 은밀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었지만 최룡해 실종 사건을 목격한 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주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성인이 된 후 뿌리를 찾아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북한 경제정책 자문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과 연결된 정보 수집자였어요. 그곳에서 김정은 체제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층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탈북의 조짐까지 말이죠. 북한에서 외국인 자문요원이 되려면 단순히 실력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3대에 걸쳐 출신 성분이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조상 중에 반체제 활동이나 탈북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배제되었어요. 그 다음은 절대 충성심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철저한 사상 무장이 필수였죠. 자유는 당만이 허락한다. 이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10월 16 새벽 5시 17분 평양 외교지원센터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잠든 사이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철웅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여유로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주환 동지, 지금 즉시 센터로 오시오. 5분 내로.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시간에. 전화로는 말할 수 없소. 모든 간부진이 긴급 소집됐소. 서두르시오. 전화가 끊어진 후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수고하시오라는 인사말이라도 있었을 텐데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양의 새벽 거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비상사태가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는 거 보니 큰일 난 건 아니죠? 순이가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냐, 금방 다녀올게. 아이들 깨우지 말고. 하지만 제 목소리도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7년간 북한에서 일하면서 이런 새벽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센터까지 가는 15분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근에 수집한 정보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나? 국정원과의 연락 과정에서 노출된 부분이 있나? 한국계 입양인 출신이라는 제 신분이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닌가? 센터 로비에 도착하니 평소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농담하던 동료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성호 부국장, 리철민 과장, 박광수 연구원, 모두 11명의 핵심 간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와 있었습니다. 뭔 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5시 30분, 외무성 부성장 강명철이 등장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지들,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의 첫마디부터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어제 밤 11시 30분경 최룡의 동지가 실종됐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작게 헉하는 소리를 냈어요. 북한 권력 서열 2위, 김정은 다음가는 실세가 사라졌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숙청당했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건 그 직전까지 외국인 자문요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다. 강 부성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특히 남조선 출신 협력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 순간 제 등골에서 찬 기운이 치솟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5명 중에서 남한과 연관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14쌍의 눈이 마치 사냥개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주한 동지,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4명의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미 저를 간첩으로 단정 지은 듯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7년간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최룡의 동지와 직접 면담한 적이 몇 차례 있었지?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 정적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내가 다음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의심받으면 그 다음은 고문실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뒤를 돌아봐야 했거든요. 검은색 현대 소나타 한 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도, 버스에 올라탈 때도, 심지어 중간에 내려서 다른 길로 돌아갈 때도 계속 따라왔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1월 흐린 날씨에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위성에서 감시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제 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분석될 거였어요. 언제 일어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몇 분 동안 들어가 있는지까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순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려던 순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제 얼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읽어낸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실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 수 있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룡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한 출신들을 집중 수사한다는 말을 듣자 순이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평소에는 없던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는 남자, 신문을 읽는 척하는 여자, 심지어 아이와 놀아주는 척하는 젊은 아버지까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 집 창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20대 중반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통일 관련 NGO 활동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연결됐어요.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된 건 제가 한국계라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분이 저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간첩 혐의는 3대가 멸문지화되는 죄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순이도, 소영이도,
민수도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7살 소영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 특유의 예민함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평소 같으면 씩씩하게 말하던 아이가 그날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느끼기에도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창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노골적이었으면 7살 아이도 느꼈을까요?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끊임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누군가가 복도를 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무전기에서 나는 지직거리는 소음, 심지어 우리 집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는 소리까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려면 기적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비원 김춘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거구나. 저를 간첩으로 의심한다는 소문이.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제 책상 위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해 두던 서류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만진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제 개인 사물함이 뒤져져 있다는 거였어요. 자물쇠는 그대로 있었지만 안에 있던 개인 물품들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위성 수사관들이 밤새 제 책상을 샅샅이 뒤진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피해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상황 파악했음. 48시간 내 모든 연락 차단 예정. 즉시 철수 권고. 이 메시지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저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보위성 수사관의 전형적인 말투였어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성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히 숙소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7년간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비상 연락망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어요. 북한에서 보위성 호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 들어가면 산채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죽든 살든 떠나야 한다는 걸. 우리는 30분 만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배낭 하나에 들어갈 만큼뿐이었어요. 현금 2,000달러, 여벌 옷 몇 벌, 아이들 기저귀와 우유,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7시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인근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브로커는 50대 후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 가족을 훑어보더니 저었습니다. 특히 5살 민수를 보더니 더욱 난색을 표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탈북은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브로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비용은 2배, 그리고 위험도 2배라는 거였죠. 3일 동안 우리는 평양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10평 남짓이었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계속 밖에 나가고 싶다고 칭얼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평양 방송의 아나운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전국에 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거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신고하면 상금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셋째 날 새벽 2시 드디어 두만강으로 출발했습니다. 브로커의 낡은 트럭을 타고 3시간을 달려 국경 지역에 도착했어요. 11월 말이라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만강을 처음 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물살도 빨랐어요. 게다가 중국 쪽 강변에는 철조망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뒤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을 건너기 시작한 지 10분쯤 됐을 때 갑자기 북한 쪽 강변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찾아낸 거였어요. 그 순간 브로커가 절규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총알이 강물 위를 튀기면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소영이가 공포에 질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아이의 울음을 달래면서 총성과 제 심장, 박동이 하나로 겹치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리는 상황에서도 브로커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여기는 중국이지만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거였죠. 송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공개 처형이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남한 출신 간첩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온 가족이 3대에 걸쳐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실험 대상이 될 거였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중국 농민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헤이룽장성 농민 장웨이밍, 순이는 제 아내 리메이화, 아이들은 각각 장샤오밍, 장샤오리가 되는 거였어요. 가짜 신분증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우리 가족의 생사를 좌우할 거였거든요. 신분증 사진 속 장웨이밍은 저와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고비는 단둥행 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는 공안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특히 북한 접경 지역이라 탈북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버스표를 사면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가장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지나가는 중국인들의 표정이 모두 우리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소영이와 민수가 무서워서 제 뒤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등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중국 공안 2명이 버스에 올라와서 승객들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저와 번갈아 쳐다보면서 뭔가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공안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소영이와 민수가 너무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중국 아이들이라면 공안을 이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브로커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라 낯가림이 심하다고 둘러댔어요. 공안이 한참 동안 우리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언제든 다시 불러 세울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위기는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한 시간쯤 지나니까 민수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만강의 차가운 물에 너무 있었던 탓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축 늘어져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자니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 그냥 두자니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작은 약국에 들어가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하지만 약국 주인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특히 민수가 열에 들떠 중국어가 아닌 북한 말로 중얼거리는 바람에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민수가 조금 나아졌지만 하루를 더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브로커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허름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공안이 수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멈춰서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이미 창문을 통한 탈출 경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다른 탈북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셋째 날, 민수의 열이 완전히 내리고 나서야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화물차를 타야 했어요. 트럭 뒤쪽에 만들어진 비밀 공간에 숨어서 12시간을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밀 공간은 가로 1m, 세로 2m 정도의 관처럼 생긴 곳이었어요. 4명이 들어가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물들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큰 소리가 났거든요. 6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소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공안들이 화물칸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 공간 안에서 소영이의 입을 막고 민수를 꽉 안고 있으면서 심장 소리가 밖에서 들릴까 봐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제 귀 옆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검문이 끝나고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야 진짜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들이 화물차를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수색했어요. 우리가 숨어 있던 비밀 공간 바로 위까지 와서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발각되지 않았어요. 아마 비밀 공간이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3일을 더 숨어 지낸 후 드디어 태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정식 서류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했어요. 한국 NGO에서 연결해준 라오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임시 통행증을 만들어줬거든요.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중간에 올라와서 서류 검사를 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렸어요. 혹시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18시간의 긴 버스 여행 끝에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달 동안 계속된 도피 생활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택시를 타고 대사관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색과 파란색이 선명하게 빛나는 태극기.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난 후 40년 만에 보는 조국의 국기였습니다. 순이도, 소영이도, 민수도 모두 그 깃발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이들에게는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다가갔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숨어서 살다 보니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비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라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탈북자, 그것도 가족 단위로 온 탈북자를 맞이하는 건 경비원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5분 후 정장을 입은 한국 외교관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대사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교관이 급히 저를 부축해 주면서 안으로 안내했어요. 대사관 문이 저 뒤로 닫히는 순간 저는 진짜로 살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가짜 이름으로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7년 동안 북한에서 조심스럽게 써야 했던 모국어를 이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소영이가 저에게 와서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빠가 태어난 나라이고 이제는 소영이와 민수도 함께 살게 될 나라예요. 소영이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고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잤습니다. 한 달 동안 한쪽 눈을 뜨고 자던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더 이상 새벽에 문을 부수고 들어올 보위성 요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밤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면서 저는 마침내 집에 온 기분을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집이었어요.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K600편 방콕 인천 직항이었어요. 티켓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저를 진짜 자유의 땅으로 데려다 줄 거였거든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7년 전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베이징을 거쳐 육로로 갔었는데 이번엔 당당하게 국제공항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을 때도 긴장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여행증명서를 내밀면서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별다른 질문 없이 출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체 옆면에 그려진 태극기와 KUREAN, AIR라는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 영토나 다름없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거였거든요.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안내 방송을 하는 걸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7년간 북한에서는 한국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한국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와 민수는 비행기가 처음이라 신기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순이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5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로 꿈 같았어요. 40년 전 3살에 떠났던 조국으로 드디어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비행 도중 승무원이 입국 신고서를 나눠줄 때 잠깐 당황했어요. 어떻게 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옆자리 승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며 별도 양식을 주더라고요. 기내식을 먹으면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비빔밥과 김치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맛있었어요. 소영이와 민수도 김치를 먹어보더니 맛있다며 더 달라고 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고 기장이 하강을 시작한다고 방송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인천 앞바다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로 한국 땅에 온 거였어요. 기장의 마지막 안내 방송이 울렸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그 말이 제게는 40년 만에 듣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터미널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의 규모도 엄청났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입국장에서는 일반 승객들과 다른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VIP 라운지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을 때 저는 마침내 안전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짧은 인사 후 별도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간단한 신원 확인과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임시 거주 증명서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정말로 이 나라 국민이 된 기분이었어요. 국정원 분석관 김성우 씨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며칠간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으로 가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였어요. 모든 과정이 무료이고 정부에서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어요. 탈북자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민수가 대답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에 온 거라는 걸.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 되었다는 걸.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국정원에서 3일간의 조사를 마친 후 드디어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고층 아파트, 넓은 도로, 자유롭게 다니는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가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여기서는 시골길에서도 흔하게 보였습니다. 하나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태극기였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태국 대사관에서 본 것보다 더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국 땅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아준 직원의 첫인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굳은 표정에 위압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배정된 숙소는 방 2개의 작은 거실과 부엌이 있는 아파트형이었어요. 북한에서 살던 곳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온수가 24시간 나온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온수를 쓸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됐거든요. 소영이와 민수는 처음 보는 화장실에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변기에서 물이 세차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계속 물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했어요. 순이도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보고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구경만 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정말 감격했어요. 흰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소영이와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먹었어요. 다른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살다가 왔고 어떤 분은 저희처럼 직접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준비 교육,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 교육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든 연결해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구글 검색을 해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탈북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습니다. 하나원에 있는 다른 탈북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한국 만화와 게임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놀이공원에 견학을 갔을 때였어요. 에버랜드였는데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본 소영이가 무서워하면서도 재밌다며 계속 타고 싶어 했어요. 민수는 회전목마가 신기했는지 20분 동안 계속 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소영이가 제게 그림을 한 장 건넸어요.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제 딸이 이제 한국의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순이도 한국 요리 교실에서 김치볶음밥을 배워서 저녁에 해줬습니다. 맛은 아직 어색했지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 나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째가 되자 저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표준어도 자연스러워졌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이었어요. 3개월 과정의 마지막 주에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원 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통일부 차관도 참석했어요. 수료증을 받으면서 차관이 악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주환 씨 같은 분이 계셔서 통일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수료식이 끝나고 국정원 김성우 분석관이 따로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의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하나원을 떠나면서 뒤돌아본 그 건물은 제게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준 곳이었어요. 탈북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이제는 북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곳이었거든요.
안산의 새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단순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갖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원을 나온 후 안산시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식으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탈북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국정원 북한분석과에서 내부 교육을 하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간 순간 20여 명의 분석관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던 북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최룡의 실종 사건부터 시작해서 북한 권력 구조의 실상, 고위층들의 실제 생활상, 김정은 체제의 취약점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가 목격한 고위층들의 불안감과 탈북 조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석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분석관 한 명이 질문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한 최룡해 같은 고위층 실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이후 몇 개월간 제 활동 범위는 계속 확대됐습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월 2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서울대 북한학과에서 특강도 하게 됐어요. 젊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네바 UN 인권이사회에서의 증언이었어요.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자리였는데 마이크 앞에 서서 영어로 발표할 때는 떨렸지만 곧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현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을 때였습니다. 본회의장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제 증언이 국가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한 의원이 앞으로 북한 변화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답변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도망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소영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다고 자랑했고 민수는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순이도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온 가족이 대한민국 여권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2년간의 정착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정식 국민이 된 거였어요.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 표지에 새겨진 태극기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위해, 진정한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제 이야기는 개인의 탈북기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민족의 미래를 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사명이 하나가 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